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사람들은 늘 익숙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오늘은 전쟁사에서 혁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삐딱하게 기울어진 갑판, 경사갑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밀리터리 M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항공모함 설계나 건조에서는 상식처럼 여겨지지만 이 삐딱함을 인정하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분기점이 된 미드웨이 해전 당시 승패를 갈랐던 운명의 5분이 있습니다. 5분 동안 일본은 항공모함 4척 중 3척을 잃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항공모함의 갑판이 일자 형태였기 때문에 비행기의 이착륙을 동시에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폭격을 나갔던 일본 비행대가 보급을 받고 재출격 준비를 하던 중 떨어지는 미군의 폭탄을 보고도 이륙할 수가 없어서 갑판에서 연쇄 폭발하며 항공모함을 불태우게 된 것이죠. 그 이후 1951년 영국의 제독 데니스 캠벨은 갑판의 중심에서 10도 정도의 경사를 줘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게 되면서 항공모함에서의 이착륙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경사갑판이 있었다면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 만약이란 건 없지만 이 만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혁신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혁신은 의외로 사소한 아이디어, 세상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경사갑판의 그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밀리터리 M에서는 전쟁사의 혁신을 이룬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한장님 팬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주에 봐도 또 반갑네요. 아,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어떻게 이 여름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잘 넘기고 있다고 봐야죠. 날이 더워지니까 어떻게 좀 잘 버텨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방송하면서 슬기롭게 넘겨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무기와 전쟁사에서는 신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VT 신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VT 신관 살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살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뭔가요? 간단히 말해서 이 포탄에서 폭약을 터지게 만드는 기폭장치입니다. 기폭장치. 이 폭약이란 건 스스로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폭용 장치가 필수적으로 따라붙는데 이 장치를 신관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목표물을 맞으면 터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게 접촉 신간이라고 네. 신간이 맞으면 터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문제는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기를 예를 들자면 2차 대전 때 프로펠러 전투기가 한 시속 600km 정도 날아가는데 1초면은 한 100수십 미터 날아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맞추겠어요? 하늘 위에 있는 거를. 그렇죠. 어떻게 맞추겠어요? 하늘 위에 있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순간에 이렇게 터지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공포는 원래 이 접촉 신관 대신에 이 타이머를 맞춰서 미리 세팅을 해놔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터지는 그런 시한 신관을 썼습니다. 근데 타이머라는 게 시간 계산 좀 잘못하면은 목표물을 가기도 전에 터진다든지 아니면 이미 지나간 데 터진다든지 이렇게 잘못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입력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맞춰요, 이거 수동으로.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대공포 옆에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은 거 다 맞춰놓은 다음에 넣고 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정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가 고도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고 네. 시간에 맞춰서니까 결론은 뭐냐? 네. 최대한 많이 쏘자. 일단 많이 쏘고 많이 보자. 쏘자. 많이 쏘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 맞겠지. 걸리겠지. 근데 많이 쏘면 사실 위험하잖아요. 이게 실수하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네. 일본의 진주만 공습 당시에 네. 미군 대공포가 일본 비행기를 잡으려고 막 포탄을 난사했어요. 근데 그 몇 발이 이게 비행기를 못 잡고
도심에 또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그 도심에 떨어져가지고 네. 민간인 4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어요. 참사죠. 이 위험한 폭탄에 너무 무모한 기폭 장치가 아닌가 싶은데 좀 더 나은 대안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런던 공습 이후에 이 영국의 기술자들은 아주 약한 그 전파를 발신하고 이 목포에서 반사된 전파의 그 파장으로 거리를 판단해서 자동으로 터지는 그 단순한 레이더 같은 구조의 근접 신관을 발명했습니다. 실험 결과도 뭐 상당히 좋게 나왔었죠. 이게 문제는 문제는 이 근접 신간이라는 게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어요. 3가지나 있어요. 네. 이게 전파를 이게 쏘고 받는 기계라 가지고 일단 작게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진공관을 쓰던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막 그 칩 반도체를 쓰는데 그날 진공관이었었거든요. 요즘 앰프에 들어가는. 네. 이게 진공관 쓰던 기술은 이게 대포 안에서 그 포신 내에서 빵 터지는 그 압력과 충격을 받는 게 너무 힘들었었죠. 그리고 이런 거를 포탄에 넣으려면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기계가 비싸죠. 비싸죠.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비싸도 되고 덩치가 좀 커도 상관없고 발사할 때 충격도 작은 이 로켓에 한번 달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뭐 영 시원치가 않았죠. 왜요? 이 로켓이 포탄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네. 목표물을 맞추기가 어려웠던 거죠. 결국 이 영국인들은 이 개발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지만 이 미군과 그 군사기술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기능을 만들어서 뭐 연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근접신간 자료를 통째로 넘겨줬어요. 미국 측에다가. 네. 그리고 이게 하와이에서 그 민간인 피해를 냈던 미 해군의 눈에 딱 들었던 거죠. 미 해군의 눈에 딱 들었던 거죠. 여기서 그럼 미군이 슬쩍 보고 이거로구나! 아이디어를 얻었나요?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개발하기가 어려웠던 거는 마찬가지였죠. 뭐 일단 뭐 작게 만들기 어렵고 또 뭐 충격에 견디기도 어렵고 값은 비싸고 하지만 뭐 작게만 만들 수 있다면은 뭐 효과가 확실할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한 미국인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에 전시라서 가능했었던 거죠. 전쟁이 당장 터졌으니까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은 이 근접 신간의 핵심 멀티브 박사가 존스 호킨스 대학 응용물리연구소를 차출해가지고 개발 그냥 맡깁니다. 그리고 연구소를 돈으로 폭격해버렸습니다. 근데 돈으로 폭격은 요거까지는 조금 오바다 싶은데. 과장 아닙니다. 과장 아니에요? MSG 안 쳤습니다. 안 쳤어요? 안 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VT 신간을 명명된 이 프로젝트에 미국 각지의 그 전기업체, 연구소, 뭐 기술이 있는 사람은 다 달라붙고 지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용 부품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려고 그러고 시험을 해봐야 된다. 뭐 이거 시험해야지 뭐 잘 맞는지 안 맞으니까 5만 발 좀 쏴버리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통 크게. 다 필요하면 말만 해. 다 돈을 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돈으로 폭격을 했어요. 실제로 이 연구진도 이 신기술을 아낌없이 뭐 쏟아부었죠. 전선을 사용하면은 뭐 소형화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 그 최신 기술이었던 그 인수 회로 기판, 지금 뭐 PCB라고 하죠. 이 기술로 이 기판 위에다가 전선을 튼튼하게 고정시키고 이 부품도 튼튼하게 조립한 다음에 스티로폼처럼 푹신해지는 수지를 부어서 굳히는 방식으로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가 필요하니까 이 특수한 건전지도 만들어 붙였는데 이 전해질이 없는 소형 건전지에다가 앰플을 달아서 발사 충격으로 앰플이 깨지면서 전해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깨지는 순간 배터리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과학기술 수준을 보면 VT 신간은 삐삐 만든 회사가 처음으로 스마트폰 개발에 뛰어든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네요. 이해가 쏙 되네요. 그렇죠. 역시. 근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있으니까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땠나요? 비쌌죠. 그러니까 VT 신간이 생산 초기 단가가 개당 732달러 정도 했었습니다. 개당 732달러 정도 했었습니다. 732달러요? 개당? 저번 시간 우리가 지프 얘기했을 때 왜 750달러라고 했단 말입니다. 또 궁금한 건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인가요? 보통 한 700달러 전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뭐 지금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한 12,000불, 13,00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 우리가 지프 얘기했을 때 왜 750달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포탄에 지프안을 달아가지고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와요. 요 얘기 나오니까 정확하게 딱 아시네요. 아, 직감을 그렇죠. 하시네요. 본을 하셔야 돼.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시험 네. 발사에만 지프 5만 대를 허공에다가 날려버린 셈이죠. 아, 미군은 그래도 만족했어요. 5만 대를 날려버려도. 아. 원하던 성능이 나왔으니까. 아. 그러니까 1942년 1월에 진행된 시험 발사에서 VT 신관은 52% 확률로 작동이 된 거예요. 52%? 예. 미국 해군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네. 50%가 기준점이었는데 이거 넘은 거죠. 그런데도 개발진은 이걸로 안 돼.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다시 개선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이 개선된 VT 신관이 1942년 8월 요격 실험에 투입이 됐는데 네. 석대의 표적기를 불과 4발로 격파시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석대의 표적기를 불과 4발로 격파시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미 해군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고민에 빠지게 되죠. 아니, 왜요? 다 됐는데? 성능도 좋게 나왔고. 좋은 너무 게 좋은 잘 거 아니- 나와서.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네. 이 VT 신관이 네. 당시에도 최고 기밀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불발탄이 적군이니까 노획해서 다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해해가지고 이걸 카피 뜨면은 이런 고민 때문에 최고 기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죠. 터지지 않은 폭탄이 적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의 소중한 기술이 탄로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었겠네요. 그래가지고 네. 불발탄이 발생해도 적이 주워가지 못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기지방어 대공포부터 차근차근 보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미 해군 전력의 최고 핵심이었던 이 엔터프라이즈와 네. 사라토가 항공모함, 그리고 브루클린급 경순양함 헬레나에만 5,000발을 이 시험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전에 투입했을 때 결과는 좀 어땠나요? 실전 결과 이 1943년 1월 5일에 이 과달카날 인근에 일본군의 그 99식 폭격기 넉 대가 접근을 했어요. 이 헬레나에서 5인치 포로 이 VT 신관을 장착한 포탄을 딱 2차례 사격을 해가지고 모두 격초시켰습니다. 괜찮네. 모두 격초시켰습니다. 괜찮네. 이 시안 신관을 쓰는 그 과거의 대공포였다면은 뭐 굉장히 운이 따라야 가능했던 전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시험 결과 이후에는 모든 주요 수상 전투함이 VT 신관을 장착한 대공포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1943년 사용된 대공포탄 가운데 VT 신관은 불과 25%뿐이었지만은 적기 격추비는 50% 되었죠. 다른 포탄보다 3배 정도 더 효율적이었던 거죠. 이 VT 신광이 그 진정한 실력을 보였던 게 1944년 그 대서양과 태평양에 등장한 멍텅구리 폭탄전을 상대하면서부터죠. 멍텅구리 폭탄이요? 멍텅구리 폭탄은 네. 순항 미사일의 원적격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V1 로켓이랑 일본의 가미가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V1 로켓을 이 무미건조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850kg짜리 폭탄에다가 이 작은 날개와 엔진을 달아서 그냥 날리는 겁니다. 목표 지점 근처에 가서 터지기 때문에 이 딱히 뭐 명중률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폭탄을 떨구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테러 병기처럼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초기에 이거는 격출할 수 있는 비율이 한 24%? 그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그런데 이 1944년에 이 미국이 영국에게 VT 신관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술력을. 네. 이 V1을 잡기 위한 선택이었죠. 이후에 이 종전 때까지 V1의 손실률이 무려 79%까지 껑충 뛰어오르죠. 유럽의 V1처럼 태평양에선 잘 아시겠지만 가미가제가 등장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당시 일본과 미국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VT 신관과 가미가제라고 봅니다. 1943년, 그러니까 V1이 등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일본은 가미가제 전술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942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벌어진 솔로몬 항공전에서 일본은 2,500대의 항공기와 같은 수의 파일럿을 잃게 되거든요. 반면에 미 해군은 현대적인 항공 기동 부대를 완성시켰죠. 전쟁 초에는 뭐 항공모함 한 척이 아쉬웠는데 1943년을 넘어가면서 이 서너 척의 항모가 뭉쳐 다녔어요. 그리고 또 이 레이더와 신형 대공포를 장착한 전함, 그리고 이 뭐 순양함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대공포를 갖다가 막 난사를 했죠. 해군 장관 포레스탈이 이 기발한 신관을 함대에 보급하지 않았다면 태평양 전선은 그렇게 신속한 전진을 기대할 수 없었고
소모되는 병력과 함정의 비용도 헤아릴 수 없이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요? 실제로 뭐 이 포레스탈의 평가처럼 이 VT 신관의 인기는 뭐 진짜 그 당시에 상종가를 쳤죠. 그 결과 육군에서도 이 신관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육군도 비행기를 잡기를 원하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군 같은 경우에는 이 VT 신관이 이 땅에서도 유용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평범한 접촉 신관은 이 땅 위에서 혹은 이 땅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폭발하기 때문에 이 적군이 엄폐물 뒤에 있거나 뭐 참호 안에 들어가면은 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잖아요. 그런데 포탄이 머리 위에서 뻥 터지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튼튼한 지붕이 없다면은 그대로 뭐 불벼락을 맞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육군도 엄청난 신무기를 얻은 셈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걱정했던 게 기밀 유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어차피 이게 연합군 총사령관을 했던 아이젠하워가 강력히 요청을 했었어요. 기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써봐야겠다. 네. 그 덕에 미군은 1944년 12월 벌치 전투부터 20만 발의 야포탄을 VT 신관에 결합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독일군 머리 위에 불벼락이 떨어진 거죠. 이런 인기 덕분에 이 미군은 수출용 물량을 합쳐서 1942년에 6천만 달러, 1943년에 2억 달러, 그리고 1944년엔 3억 달러, 그리고 1945년엔 무려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VT 신관을 발주합니다. 종전시까지 제작된 그 VT 신관의 총량이 무려 2,200만 세트였죠. 이런 어마어마한 생산력 덕분에 개당 700달러가 넘어갔던 가격이 1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네. VT 신관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일본과 독일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VT 신관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VT 신관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보안 유지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큰 포탄 속에서 작은 신관이라는 장치 그거 하나가 전쟁의 운명 결정짓게 됐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겠네요. 작은 혁신이 전쟁의 양상을 바꿔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은 것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이게 특히 밀리터리 세계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밀리터리의 세계 대단합니다. 점점 더 배워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열정이 막 솟아오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이게 쌓여나가면 이해 다 되겠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무기와 전쟁사 VT 신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본격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밀리터리 M이 야심차게 기획한 코너 총 대 총. 2차 대전 이후 총기계의 역사를 뒤흔든 혁신의 아이콘을 찾아라. 이번 대결은 좀 특이하네요.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혁신적인 총이면 뭐 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체급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뭐 무체급 이종격투기네. 그래서 대결 방식도 살짝 다릅니다. 양 라운드에 걸쳐 각자 선택한 기종을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상세하게 브리핑한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체급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1대1로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품새만 겨루는 방식이구만요. 2차 대전 이후 총기계의 역사를 뒤흔든 혁신의 아이콘을 찾아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할 거예요? 뭐 이거? 아니 뭐 이거? 이거? 나는 원래 처음에는 이걸로 할까 하다가 그냥 이걸로 바꿨어요. 뭐 어차피 화력이 아니라 혁신으로 뭐 승부를 보는 거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전체 길이 한 뼘, 무게 625g, 장탄수 17발, 이유사거리 50m. 현대 자동권총의 역사는 이것이 등장하기 전과 등장한 후로 나뉜다. 자동권총계의 검은 신데렐라, 현대 자동권총의 혁명, 플라스틱 퍼펙션, 글록 17. 현대 자동권총의 혁명이라 너무 대놓고 어플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판정의 선택 소개해 주시죠. 전체 길이 790mm, 총력 길이 20인치, 무게 3.6kg. 이것은 예술 작품인가? 무기인가? 장난감인가? 총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불법 돌격소총 슈타이어 AUG.
현대자동권총의 혁명과 가장 성공적인 불법 돌격 소총의 한판 대결. Get in the ring. 글록이 참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슬라이드 빼고 이게 죄다 플라스틱이라 막 특출나 보이는 뭐 구석도 없는데 뭐 어떤 점이 혁신적이라는 거죠? 한번 말해주세요.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샀지만 이 미국인들은 줄을 서서 이 호신용 총기를 샀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팔렸던 총 중에 하나가 글록이죠. 이유가 뭐죠? 일단 다루기 쉽고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초보자가 건샵 가가지고 호신용 권총 하나 달라고 하면은 거의 뭐 건샵 주인들이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내미는 총이 글록이에요. 이거 다루기 쉽고 뭐 이거 안전하다. 이거 딱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 글록은 자동권총의 껍데기를 쓴 리볼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을 쫙 가르면 이게 뭐 안에서 뭐 리볼버가 탁 튀어나오고 그런 건가요? 이 리볼버는 이 실린더에 6발을 채운 다음에 이 방아쇠만 당기면 탕탕 나가는 아주 심플한 권총이죠. 그리고 해머를 앞으로 전진시켜둔 상태에서는 뭐 오발 사고가 날 뭐 위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도 대부분 안 달렸어요, 총 자체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초보자한테 딱인 권총이 바로 이 리볼버죠. 이런 리볼버의 특징을 글록 17이 모두 갖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일단 외부에 수동으로 조작하는 안전장치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한 오발 사고가 절대 웬만하면 안 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죠. 네? 그게 끝이에요? 네? 끝?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아니 베레타 92도 그 정도 다 돼요. 보세요. 탄창 끼워서 일발 장전한 다음에 디코킹 랩을 내려서 해발을 원전 위치 넣고 휴대고 사면 되잖아. 아닌가? 그게 베레타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디코킹 레버를 뭐 내려놨는지 올려놨는지 본인도 깜빡깜빡해요. 실제로. 그게 또 실전 상황에서 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글록은 수동 안전장치를 아예 삭제한 거죠. 그렇군요. 잠깐. 생각해보니까 시그도 자동 권총의 껍데기를 쓴 리볼버 아닌가요? 디코킹 레버만 내려두면 방아쇠를 뭐 당기지 않는 한 오발 사고가 날 위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디코킹을 해도 레버가 원위치로 돌아가니까 베레타처럼 헛방을 날릴 위험도 없고. 뭐 인정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글록이랑 동급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글록에는 시그를 훨씬 능가하는 아주 막강한 기능이 숨겨져 있어요. 뭔데요? 초탄이랑 차탄의 방아쇠 압력이 항상 일정합니다. 고작 그게 막강한 기능이에요? 이해를 못하시네. 이 원래 더블 액션 자동권총은 이 초탄 방아쇠 압력이 이 차탄 방아쇠 압력보다 강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초탄 명중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초탄 명중률이라는 걸 고려한다면은 이 글록은 진짜 막강한 기능을 갖춘 권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완성도가 엄청납니다. 슬라이드만 똑 떼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글록 17 슬라이드는 CNC로 대량 생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디자인이죠. 워낙 단순하게 생겨서 뭐 특별한 구석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일단 소재 자체는 평범한 강철입니다. 권총 슬라이드는 이 강한 충격에 버텨야 하기 때문에 고탄소광을 썼다간 이 슬라이드가 그냥 깨져나갑니다. 격발을 할 때마다 총열이나 프레임 레일과 이 슬라이드가 쫙쫙 쓸리기 때문이죠. 표면이 어느 정도 단단한 건가요? 수치로 보여드리자면 이 표면 경도가 로겔 경도로 64 HRC입니다. 거의 뭐 공업용 다이아몬드 수준이죠. 다이아몬드 코팅을 한 건 아닐 테고 비결이 뭡니까? 테니퍼라고 불리는 이 표면 처리 기술을 적용했죠. 이게 원래 이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이 독일 자동차용 기어에 쓰이던 표면 처리 작업이죠. 테니퍼 처리법이 단순히 이 표면에 뭘 뿌리는 코팅이 아니라 금속의 성질 자체를 바꿔주는 표면 경화법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표면의 물성 자체가 달라진다. 이거네요. 이게 전부가 아니죠. 테니퍼 처리된 표면층 위에다가 파커라이징 마감을 한 번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스러운 글록 17의 군용총기다운 느낌도 살짝 가미하고 내부식성 레벨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글록 17은 바닷물에 6개월 동안 담궈놨다가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괴랄한 내부식성을 자랑합니다.
바닷물에 6개월을?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1980년대 중반에 이 글록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내세웠던 마케팅 슬로건이 글록 퍼펙션이었죠. 그만큼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권총에 안전장치가 없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늘 약실에 한 발 대기 중인데 뭐 총을 떨어뜨리거나 이러면은 오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 글록이 현대 자동 권총의 혁명이라 불리는 그 진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총 외부에 수동식 안전장치는 없지만 이 내부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3중 안전장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오. 우선 첫 번째, 파이어링 핀 세이프티, 즉 공이 안전장치란 건데요. 평소에는 공이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가 이 방아쇠를 당겨야만 저 동그란 플런저가 위로 쑥 올라오면서 격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드롭 세이프티란 건데 일단 그 배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글록 17은 방아쇠를 당기면 트리거바 뒷부분이 공이를 뒤로 쭉 잡아 끌면서 가다가 이 커넥터랑 딱 만납니다. 여기까지를 1단 방아쇠 압력, 줄여서 1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더 주면 커넥터의 경사면을 따라 트리거바가 아래로 쓱 내려가면서 탁! 여기까지가 2단입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트리거바가 1단을 거치는 동안엔 이 수평으로 쭉 움직이다가 2단으로 진입한 다음 곧바로 확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공기가 풀리고 바로 총알이 나간다 이거네요. 그렇죠. 트리거바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이 공기가 풀릴 일이 절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트리거바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 트리거 하우징에 가이드 슬릿을 파놨습니다. 트리거바가 저 틈새 내에서만 앞뒤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안전장치는 트리거 세이프티라는 건데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당겨야만 격발이 되는 안전장치입니다. 만일 보통의 권총을 떨어뜨렸는데 뒤통수부터 땅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탄창 제거된 상태고요. 약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경파했고요. 장전. 자, 격발이 된 상태입니다. 오, 방아쇠가 그냥 당겨지네요? 하지만 트리거 세이프티가 정상 작동을 하면 자, 탄창 제거고요. 약실 경파. 전방 격발. 장전. 그러니까 장전된 상태에서 총을 땅에 떨어지건 뭐 집어 던지건 뭐 이게 절대 발사되지 않는다 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한 절대 오발 사고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권총. 그래서 이 글록을 초보자들에게 뭐 두말 없이 권하는 거죠. 와, 이거 좀 센데. 지금까지 환장님이 선택한 혁신 아이콘 글록 17이었습니다. 자, AUG A1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일단 첫인상이 참 예뻐요. 총치고 이거 장난감도 아니고. 그래서 이 너무 겉모습에 치중한 총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출중한 외모 때문에 연기력에 묻히는 배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AUG 시리즈를 가장 성공적인 불법식 돌격 소총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불법식이 무슨 뜻인지 좀 뜻풀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AUG A1을 M16A2랑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둘 다 총열 길이는 20인치 똑같아요. 그런데 전체 길이 비교해보면 확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 총 길이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 총열을 싹둑 자르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M4A1 카빈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굳이 이 불법식 디자인을 채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카빈 계열은 총열이 짧아서 탄속이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탄의 위력도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머리판을 펼쳤을 땐 M4A1 길이가 AUG A1보다 길어요. 총열을 잘라봤자 AUG보다 길다 이거죠. 그러니까 총 길이를 줄이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 불법식이 카빈보다 효율적이다 이거군요. 그리고 총열도 좀 특별했습니다. 탄자가 9인치 전진할 때 1회전하는 강선이 새겨져 있었죠. 강선 회전율이 1대 9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AUG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미군이 쓰던 M16A1은 강선 회전율이 1대 10이었어요. AUG가 강선 회전율이 더 좋았다는 건데 특별히 뭐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나요? M16A1은
M193탄과 M196 예강탄 기준으로 강선 회전율을 1대 11로 세팅해놨었죠. 그런데 벨기에 FN사에서 사거리와 파괴력을 높인 5.56mm 중력탄 SS109탄을 내놨어요. 이게 M193탄보다 약간 묵직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AUG의 강선 회전율을 1대 12에서 1대 9로 약간 높여놨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경량탄인 M193이나 중량탄인 SS109를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AUG의 구체적인 개발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AUG의 약자부터 시작하죠. 이게 뭔 뜻이에요? 아르미 우니베잘 게베어, 독일어로 육군 범용소총이란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게 60년대 말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군의 발터 스톨 대령이 개발 총책임자였고 슈타이어사 설계진들의 설계를 담당했죠. 제작팀 면면을 보면은 이 지루한 총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 뜻밖의 총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세였던 불법 디자인의 플라스틱 바디, 반투명 탄창, 고정식 1.5배율 스코프, 거기다 모듈라 디자인까지 적용된 총이었죠. 그 당시에 모듈라 디자인을 제공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장착하는 총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돌격소총, 단축형 카빈, 분대 지원형 경기관총, 그리고 스코프를 추가해서 지정 사수 소총으로 사용이 가능했죠. 이게 분대 지원용 경기관총이나 지정 사수소총으로 운영을 고려했을 정도면은 지금의 그 미해병대 M27 컨셉인데, 아니 AUG는 이미 70년대에 그런 걸 뭐 구현을 했다 이겁니까? 뭐 그렇습니다. 심지어 9mm 기관단총으로도 변신이 가능했었습니다. 아, 참 뭐 독특하긴 하네요. 뭐 그래서 뭐 실제 성능은 어땠나요? 뭐 그 당시에 난다 긴다 하는 소총들이랑 비교 테스트를 했는데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명중률, 타켓 포착 능력, 조작성, 프로토 연사시 제어 능력, 신뢰성, 작동성 모두 1등이었죠. 아, 대단하네. 내구성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6톤 트럭으로 밟고 지나가도 끄떡 없었습니다. 뭐 스코프 렌즈만 깨지는 정도였고 총은 정상 작동했어요. 그리고 규정보다 훨씬 많은 장약을 채워놓은 핫 로드탄을 채워놓고 사격해서 총이 버티는지도 테스트했는데 정상 작동했습니다. 와, 이거 뭐 대단하네. 호주군 병사 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교탄 소모한다고 30발들이 탄창 25개를 비웠는데 총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 사실 이 자동 소총이라는 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쏘면은 총열 휘고 핸드가 더 높고 난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흙구덩이 테스트 정도는 아주 가뿐하게 패스했죠. 결국 1977년 오스트리아군 제식 소총으로 채택됐고 그 이후에 거칠 게 없었죠. 세계 각국에서 제식 소총으로 도입하면서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뉴질랜드, 오만, 튀니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도 AUG를 제식으로 채용했죠. 호주는 아예 AUG 특허권을 사들여서 자국에서 생산할 정도였습니다. 뭐 지금까지 AUG의 성공 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 전 뭐 개인적으로 뭐가 혁신적인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일단 AUG는 세계 최초의 불법 소총이 아닙니다. 영국의 EM2나 프랑스의 파마스가 먼저 개발된 불법 소총이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 플라스틱 총범도 혁신이 아니죠. 프랑스제 파마스가 이미 도입했던 거고요. 고정식 스코프의 경우에도 EM2가 먼저 도입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참 어이가 없네. 아니 왜 모방의 아이콘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뭐 소개하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AUG는 독창 속으로 승부를 본 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AUG가 이룩한 진정한 혁신은 기존에 등장했던 총들의 장점을 모두 담아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시대의 대세였던 불법식 디자인을 모티브로 내구성, 명중률, 신뢰성, 작동성 모두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린 소총이라 이겁니다. 아, 뭐 약간 포인트가 약간 좀 글로리랑 다르구만. 자, 지금까지 팬더님이 선택하신 혁신의 아이콘 AUG A1이었습니다. 더블 액션 자동 원총의 안전성과 싱글 액션 자동 원총의 뛰어난 초탄 명중률, 수동 조작이 필요 없는 3중 안전장치. 글록 17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누구도 이런 기능들을 고려하거나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단순해 보이고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절대 단순하지 않은 권총.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AK-47과 맞먹는 내구성, M16A2와 동등한 명중률, 그리고
총기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디자인, 가장 성공적인 불법식 돌격소총 슈타이어 AUG A1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쏟아진 찬사들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가혹한 전장의 니즈를 완벽하게 구현해냈기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혁신이란 어떤 것인지 숨지기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타이어 AUG A1 대 글록 17. 1897년 6월 26일 빅토리아 여왕 60주년 기념 관함식 때 정체불명의 고속정을 몰고 들어가 난동을 피운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은 찰스 알제논 파슨스 씨로 관함식 때 영국 함대사회를 휘젓고 다닌 배는 파슨스 씨가 만든 터비니아라는 배라고 합니다. 사건을 취재한 팬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팬더 기자, 파슨스 씨의 범행 동기는 뭐였나요? 네, 자신의 배인 터비니아, 그리고 이 터비니아에 장착된 증기 터빈 엔진을 홍보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찰스 파슨스, 나이는 43이고요. 직업은 발명가입니다. 댁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터비니아, 그 터비니아에 들어가 있는 증기 터빈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모른단 말이야. 간단히 말하자면은 고온고압의 증기 열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켜준다 이거죠. 이게 터빈 바람개비 같은 터빈을 돌리는 건데 터빈 날개에 딱 맞게 이 밀폐형 기관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로 게임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바람만 불면 막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늘 하던 대로 이 피스톤식 증기 기관에 만족하는데 피스톤 출력을 올리려면 이 기관도 크게 만들어야 되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 소음이랑 진동도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런 무식하고 시끄러운 기관하고는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거죠. 피스톤 운동이 기본인 왕복식 증기 기관보다는 이 파란개비 같은 터빈을 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죠. 이게 에너지 효율도 좋고 피스톤 엔진보다 사이즈가 작고 무게도 가볍고 고장날 일도 적습니다. 아니 이런 증기 터빈을 도대체 왜 안 쓰는 겁니까 이게? 네, 파슨스 씨가 정서적으로 꽤 불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파슨스 씨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취재 결과 파슨스 씨의 부친은 천문학자로 유명한 윌리엄 파슨스 백작입니다. 대대로 천재를 배출한 집안이고 파슨스 씨도 이런 가문의 전통에 부합되는 재능을 타고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백작 가문이 천재였다는 얘기인데 증기 터빈을 직접 개발했다는 겁니까? 예, 파슨스 씨는 1884년에 이미 다단 충류한 터빈을 고안해 특허를 받아냈습니다. 파슨스 씨는 투자자를 찾아서 1889년에 터빈 전문 기업을 세웁니다. 이 기업이 세운 발전소는 연료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꽤 성공하게 됩니다. 범행 동기가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파슨스 씨는 자신이 발명한 증기 터빈이 선박 추진 기관으로는 최적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네.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사람이 돈만 먹고 삽니까?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겁니다. 돈은 벌 만큼 벌었어요. 발전소로 번 돈으로 우리 파슨스 마린 스팀 터빈 컴퍼니 이렇게 조그맣게 직원 5명짜리 조그만 이 선박업체를 하나 냈습니다. 회사를 만든 이유 증기 터빈 추진함을 개발하기 위해서죠.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그 1894년도에 아까 봤던 그 터비니아호를 만들게 됐죠. 우리 배가 이 시험 항해에서 34.5노트의 획기적인 속도를 냈습니다. 34.5노트, 이게 시속 64km가 넘어간다고요. 이게 영국에서 제일 빠른 구축함보다 10노트가 더 빠르다 이거죠. 왜 안 왔겠어요? 이 터비니아가 완성된 바로 직후에 영국 해군으로 바로 찾아갔죠. 당신들 배를 2배 이상 빠르게 만들어주겠다. 2배 이상 빠르게 만들어주겠다. 대신에 내 엔진은 사라. 그런데 내 배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이게 뭐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돈 쓰기가 아까운 건지 뭐 그러더라고요. 내 배의 성능을 믿지 못하는 양반들한테 제대로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이거였죠. 자신의 발명을 인정받기 위해서 100여 척이 훌쩍 넘는 군함 사이를 휘젓고 돌아다녔다. 자, 이때 영국 해군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현재 영국 해군은 증기 터빈을 군함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퍼와 코브라 두 척의 구축함을 주문하는 걸로 내부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슨스 씨의 제안을 거절한 해군 장교가 좌천됐다는 후문입니다. 다행히 기술력은 인정받은 셈이군요. 네, 파슨스 씨의 연구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영국 해군 발전에 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파슨스 씨가 처벌받을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주년 관함식이라면 규모가 상당히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 당시 그 영국이 끌어모을 수 있는 함정을 거의 다 끌어모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1척의 1급 전함과 54척의 순양함을 포함해서 총 165척 이상의 영국 함정들이 영국 해군의 전투력과 이 막강한 규모를 과시하면서 사열을 준비했었죠. 네. 세계 각국의 배들이 여왕즉위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몰려들었었고 영국은 왕세자가 참석하고 임무가 없는 해군 배들을 다 동원한 어마어마한 행사였습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행사에 파슨스의 터비니아가 뛰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도 심장이 막 이렇게 떨리는데 뛰어든 사람도 그렇겠지만 영국 해군들은 도대체 뭐 한 건가요? 이 구축함들이 외곽 경비를 서군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속도가 그래봐야 뭐 한 25에서 한 28노트밖에 안 됐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영국 해군이 그 벌떼처럼 뭐 달려들긴 했지만 이 터비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추격함들을 다 따돌리고 뭐 이리저리 뭐 묘기까지 부렸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영국 해군이 굉장히 대인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행사에서 난동을 피웠는데 이 파슨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시킨 거군요. 영국 해군이 어떻게 보면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네. 그만큼 증기 터빈 기술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기 터빈에 만족한 영국 해군은 1905년에 향후 건조될 해군의 모든 전투함은 증기 터빈 기관을 장착한다고 선언했을 정도였어요. 파슨스 씨가 이렇게 눈 딱 감고 질러버린 후에 뭐 인생 역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제대로 홈런을 날린 거죠. 어쨌든 뭐 행동은 굉장히 똘끼가 다분했지만 이 기술력은 정말 인정받았고 이 목적도 달성한 게 사실이죠. 역시 세상의 중요한 순간에는 똘끼들이 한 건 합니다. 당시 파슨스의 증기 터빈은 그 전에 비해서 얼마나 획기적인 거였나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비교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증기 터빈 전에는 증기 기관으로의 배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풍차 같은 게 배 옆에 달린 외륜선을 시작했습니다. 톰 소yer 보면 영화에서 봤습니다. 네. 이후에 이게 스크류가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뒤에 하나 달려 있는 요즘 같은. 네. 이 동력원이었던 이 증기기관도 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이 크랭크를 돌려서 회전력을 얻는 왕복식이 등장을 했지만 이 기본적으로 너무 크고 무거웠죠. 압력으로 피스톤을 밀어내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출력을 얻으려면은 이 더 크고 무거운 피스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설치를 해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진동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죠. 이 진동 때문에 배나 기관이 고장 날 수 있는 확률이 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증기 터빈이 나온 건가요? 그렇죠. 이게 바람개비 같은 터빈을 증기로 돌리는 방식이라 가지고 왕복식 증기기관보다 회전수는 훨씬 빨라질 수 있었고 피스톤 엔진보다 작고 가볍고 그러니까 진동도 적었기 때문에 고장날 일도 별로 없었죠. 증기 터빈이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쓰이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죠.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나요? 지금도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원자력 기관 같은 경우에 이 원자로의 그 열로 이 증기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증기에서 힘을 끌어낼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답은 결론적으로 증기 터빈이었던 거죠. 이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항공모함 그리고 이 원자력 잠수함들은 넓게 보자면 모두 이 증기 터빈을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엄청난 발명품이었네요. 그야말로 진짜 혁신 아이콘이었죠. 여기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도 그 혁신을 알아봐주는 안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죠. 맞습니다. 진짜 뭐 좀만 먼저 알아봤어도 영국 해군의 그분들이 좌천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시대의 해군이라도 네. 그걸 알아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혁신적인 거라서. 그렇지. 뭐 이게 좋긴 한다는데 뭐 어떻게 그렇죠, 알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인재들을 알아보는 안목들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작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둘을 이렇게 알아보는 이 안목 대단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시대에든 혁신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는 아무래도 선한 명분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군 편에서 싸운 분들이 많겠지만요. 적군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요.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일단 명장이라고 치켜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적이기 때문에 네. 좋은 평가를 받기 많이 어렵죠. 그렇겠죠. 근데 전쟁사에 보면은 훌륭한 장수로 평가받았으면서 그만큼 또 오명도 뒤집어 쓴 장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 남북전쟁 최고의 전술가를 불렸던 네이선 베드포드 포레스트 장군이 있습니다. 이 북군은 이 전쟁 기간 내내 이 포레스트 장군을 향해서 뭐 저 악마 같은 포레스트 뭐 이런 식으로 욕을 좀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포레스트 장군은 정규 군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평소 행실도 바르지 않아가지고 뭐 말싸움 끝에 총을 쏘서 죽일 때도 있었었고 노예 상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흑인 병사를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몹쓸 인물인 것 같기도 한데 남부군 장군으로 왜 포레스트가 유명하게 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공과 가 두 개가 다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저 극단적인 그 기록을 남겨놔서 그렇습니다. 네. 필로요스에서 흑인 병사들, 흑인 포로들을 전부 다 학살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는 KKK단의 초대 회장이 된 게 포레스트 장군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오명도 있었지만은 또 남북전쟁 당시에는 전술적으로 너무 잘 싸웠어요. 뭐 그 당시에 군사 지도자 엘리트라 불렸던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었던 남군과 북군의 장군들하고 싸우면은 당연히 질 것 같은데 전술적으로 이 사람들을 압도했었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전쟁은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싸움은 곧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는 몇백 명 단위의 병력을 끌고 가서 게릴라전을 북군을 괴롭히더니 1년여 만에 정규군을 지휘하면서 기병을 활용한 속도전으로 북군을 농락했어요. 실제로 이 양반 전술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묘사를 하자면은 많은 인원을 먼저 목적지에 닿게 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약간 특이했던 게 같은 목표를 두고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했기 때문에 좀 뛰어난 면모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유연한 사고 모두가 좀 고루할 때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면 그게 곧 혁신이 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북군에 있었다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싶은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전쟁에서 소신을 갖고 싸울 때 어느 편에 서서 싸우느냐 또 이런 걸 결정하는데 인생의 과정과 배경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정의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 세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단순히 결과만을 바라보고 이게 선과 악이라 나눈 것보다 전쟁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됐으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전쟁인지 나쁜 전쟁인지 좋은 전쟁인지 그런 판단을 내리려면 전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전쟁의 역사를 잘 배워야 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우리가 밀리터리 M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사명감을 파이팅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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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밀떡들의 시간 밀리터리 M 다음 주 덕력 충만하게
빵빵하게 빵빵하게. 채워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1000만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M.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밀리터리 M에서는 전쟁사의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의 대표주자 잠수함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잠수함에도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 네, 쉽게 말해서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 정도예요. 잠수함이. 이름이 잠수함인데 네. 발을 살짝 들어갔다 빼는. 네. 이런 수준이었어요. 남북전쟁 최강의 게임 체인저를 가려라. 한손에서 전투기를 쏘아옵니다.